이 공간을 쉬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젊은 여성입니다. 금발머리에 잘룩한 허리가 들어간 보디스를 입고 레이스를 이렇게 달고 있고, 그런데 여성의 얼굴은 황량한 무표정이죠. 지금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쉬종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비치려면 쉬종이 이렇게 옆으로 서 있어야 돼요. 실제로 밑그림은 쉬종이 옆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마네가 마음을 바꾸어서 쉬종의 정면을 그렸습니다. 이 쉬종의 정면 얼굴을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쉬종의 눈앞에 누가 서 있나요? 남자가 서 있습니다. 위협적인 얼굴이에요. 뭔가 이 쉬종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차를 나가자는 이야기였겠죠. 당시에 파리의 공장에서 일하면 남자의 절반밖에 급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종은 이렇게 젊고 아름답지만 피로한 상태인데 원하지 않는 2차를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카페인데 이 공간은 쉬종을 소외시키는 공간인 것이죠. 마네는 자기가 늘 보았던 이 파리의 카페를 마지막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리면서 세상과 파리와 작별하려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 늘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흐뭇하게 또 어쩌면 제 얼굴이 뭔가 기대하는 듯한, 매 프로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저가 기대하는 그런 순서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표정들이 나오는 걸 여러분 아실 텐데요. 이 정도 말씀하시면 혹시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아트 앤 더 시티라고 작년에 정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 미술과 도시 그리고 예술가들을 저희가 잔잔하게 전해드렸는데 정말 그 잔잔함 가운데 감동들이 있었던 기억 나시죠? 세종사이버대학의 전원경 교수님을 저희가 다시 모시고 아트 앤 더 시티 시즌2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얼마 뵙습니다. 만이죠, 이게? 거의 여름에 뵀던 그쵸? 것 같고 반년 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바쁘셨다고. 네, 그렇기도 하고 정신없이 또 반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우리 전 교수님께서 세계 여러 미술관을 또 다녀오신 거를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업데이트도 하고, 또 저희가 그때 너무 촘촘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 정말 굵직굵직한 도시들과 또 그림들, 또 예술가들만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더 섬세한 재미가 있는 그런 순서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뽑았어요. 파리의 카페들. 네. 가보고 싶으시죠?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아트 앤 더 시티 시즌 1 때 파리를 하긴 했지만, 그렇죠. 첫 번째였죠. 그때는 뭔가 나폴레옹이라던가 커다란 어떤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파리 하면 우리가 사실 예술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예술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인상파라는 예술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건 없건 다 좋아하시는 이 인상파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 인상파의 이야기를 어디랑 묶어서 해드릴 건가 하면 파리의 카페와 묶어서 해드릴 거예요. 파리 사람들에게 카페라는 곳은 좀 특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말하자면 집 바깥에 있는 응접실인 것 같아요. 파리 카페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한국의 카페보다 별로 좋지 않다, 서울의 카페들처럼 팬시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왠지 거기 가보고 싶어요. 왠지. 거기는, 파리의 카페는 뭔가 프랑스인들에게는 일상적인 공간이에요. 제가 그 파리의 카페를 처음 가서 가장 조금 특이했던 거는 혼자 온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이었어요. 혼자 와서 커피 마시면서 책 보고 잡지 보고 신문 보고, 또 그 바깥에 항상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깥에 자리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또 와인 마시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리지앵들에게 카페라는 곳은 집 바깥에 있는 응접실이기 때문에 낮에는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신문 보고 또 책 보고 잡지 보고 또 생각도 하고 밤에는 가서 또 와인 마시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가 그 드 플로르라는 꽃이라는 이름의 이제 생제르맹데프레에 있는 카페인데 예. 여기서 아폴리네르가 파리의 저녁이라는 잡지를 만든 곳이에요. 네. 그리고 그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단골이어서 사르트르가 말하기를 나에게 플로르로 가는 길은 자유로 향하는 길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갔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늘 가서 여기서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카페보다 덜 팬시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응접실이 뭐 그렇게 팬시할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일상의 공간이라는 예. 거죠. 그런 일상의 공간들이 파리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르 프로코프라는 카페가 1686년에 만들어진 와, 그럼 얼마? 거의 500년? 400년? 뭐 400년? 그거 파리 네, 거의 네. 최초의 네. 카페라고 하는데 이 르 프로코프가 오래된 카페로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옆에 코메디 프랑세즈라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1600년대에 최초의 카페들이 생기고 커피라는 음료수가 그 튀르키예로부터 비엔나를 거쳐서 유럽에 퍼질 때인데 이때 그 르 프로코프의 배우들과 관객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또 커피가 너무 쓰니까 거기에 또 우유를 첨가해서 카페 오레로 해서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점점 시민 계급이 강성해지고 부르주아라는 시민 계급이 네. 생기고 그들이 계급 같은 것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하고 서로의 사상을 전해 듣고 또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하면서 계몽사자 사상이 퍼지는데 이 카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의 카페들이 늘 파리지앵들에게 정말 중요한 공간이고 그 중요한 공간이라는 의미는 예술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거죠. 네. 파리의 예술가들에게도 늘 카페는 그러니까 저 그렇게 그림도 참 정답고 어떤 몸의 일부분이고 네. 애착이 가는 공간이었어요. 1884년의 카페 모습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플로르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똑같은데 복장만 다른 거예요. 예, 그죠? 저런 모자를 20세기 거의 한 초반 중반까지 신사들이 꼭 모자를 써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카페라는 곳이 내 친구들, 나의 그룹들, 뭐 나의 동인들이 가는 카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늘 카페를 갔던 것이고 그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고흐, 뭐 툴루즈-로트렉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들이 카페에서 서로와 어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또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그림을 서로에게 평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상파라는 유파가 자리를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카페를 이야기할 때 근대의 파리를 이야기할 때 인상파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 인상파를 이야기할 때 카페가 빠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방사형의 이 도시가 이 파리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의 카페 하면 살짝 떠오르는 게 몽마르트. 네. 예. 그리고 인상파의 어떻게 보면 탄생지, 본거지. 맞아요. 그때 예술가들이 거기에 모여 살았고 맞아요. 그런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또 얘기 들었는데. 네. 그죠? 잠깐 제가 얘기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까유보트의 비 오는 날 파리 거리라는 그림이 어찌 보면 실제의 파리보다 더 아름답게 파리를 묘사한 그림인데 예. 여기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런 커다란 4층, 5층 이런 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길이 대로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4층, 5층 건물이 만들어지고 대로가 만들어진 것이 나폴레옹 3세 시대, 예. 이 제정 시대의 오스만 남작이라는 파리 시장이 단행한 파리의 도시 계획입니다. 예, 지금 모습이죠, 저게. 네, 지금 현재 파리 모습이 이 1800년대 그렇죠.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 새롭게 만들어진 대로와 또 대로변에 서게 된 5층, 6층
건물들을 인상파 화가들이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딱 보시면은 잘 차려입은 파리지엔느들이 비 오는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네. 동영상의 정지화면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저 사람들 표정도 그렇고 네. 어디를 응시하고 있는 저게 딱 스냅샷으로 딱 멈춤. 네. 아무도 정면을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동영상을 다시 돌리면 1초 후면은 지금 앞쪽에 그려져 있는 남녀 커플이 이 동영상의 프레임을 빠져나가고 저희한테 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커다란 우산을 쓴 좀 덩치가 큰 신사가 있습니다. 이 네. 덩치가 큰 신사가 그림의 가운데 쪽으로 걸어 들어갈 거예요. 이 신사는 숙녀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우산을 살짝 오른쪽으로 그러네요. 살짝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보시면 우산을 자기 앞쪽으로 기울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산이 마치 까딱까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것이 이제 근대의 파리입니다. 네. 근대의 파리가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근사한 파리를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리게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린 그림들이 이런 르누아르의 뽕네프라던가 자 환한 어떤 그 초여름의 풍경 같죠. 네. 그리고 뽕네프를 사람들이 걸어가기도 하고 지금 뭔가 마차도 보이고 하늘에는 구름이 몽실몽실 떠가고 센 강변에 아까 말씀드린 그 4층, 5층, 6층짜리 건물들이 쭉 서 그렇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 좀 그 전의 그림과는 다른 두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예. 있어요. 하나는 그림에서 화가의 시점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러네. 왜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건물이 섰기 때문에. 5층짜리. 가능했죠. 예. 예. 아마도 뭐 3층이나 4층이나 이런 데서 내려다보면 이런 예. 모양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물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화가가 그리려는 것은 인물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파리라는 도시의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 예. 그림에 중점적으로 그려진 단 하나 없네요. 없잖아요. 예. 예. 모두가 어우러진 약간은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많고 북적북적하고 움직이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죠. 이런 그림이 그전까지 그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풍경화라고 하면 산이나 숲이나 들을 그리는 그렇죠. 것이죠. 도시를 그리는 것은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상파라고 불리는 젊은 화가들은 도시를 그리러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 도시가 그 전에 파리와는 달리 이 오스만 남작의 도시 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근대를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도시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 이 인상파 화가들은 그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하거나 위대하거나 근사한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그림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뭔가 하면 그림에서 모든 인물들이 얼굴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눈, 코, 입이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쓱쓱쓱쓱쓱쓱 대강대강 그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화가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려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그리는 것이 그림의 목적이 네. 아니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모네의 그림을 보면 훨씬 더 그렇습니다. 이제 모네의 그림에서는 인물들 자체가 그냥 점 몇 개 찍은 실루엣으로 그러네요. 묘사가 네. 되죠. 다시 한번 화가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고 네. 그리고 도시는 살짝 잿빛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 도시 자체의 분위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색깔은 전반적으로 무채색으로 가라앉아 있는데 사실 유럽에 가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유럽의 날씨가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죠. 우중충하죠. 우중충. 예, 예. 그러니까 해가 잘 뜨지 않아서 네. 이렇게 낮게 가라앉은 밤도 빨리 듯한, 오고요. 예.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흑백으로 가라앉은 이 무채색의 도시에 오른편을 보면 풍선 장수가 빨간 풍선을 팔고 있어요. 저게 풍선이군요. 네. 예. 이 부분이 그림의 약간 포인트예요. 예. 그림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세련되게 만들어주면서 작품의 포인트가 그러네요.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르누아르보다 모네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정말로 사람들을 점 몇 개로 찍었죠. 사람들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게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어요. 네. 왜 사람들을 이렇게 개미처럼 그려놨냐.
사람들을 왜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냐라고 당시의 비평가나 관객들은 이 화가에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 모네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모네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정확한 장면의 묘사는 사진이 해주기 때문이다. 아, 사진이 라고 나왔군요.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 네. 사진이라는 것이 이제 네. 1839년에 지금 제작된 카메라를 보고 계신데 결과적으로 1830년대 40년대에 사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1850년대가 되면 이렇게 정확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 사진의 등장 때문에 화가들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직업이 이제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사실 존재 이유가 사라진 부분은 있습니다. 초상화. 그러니까 원래 화가들이 가장 큰 수입원이 네. 화가로 유명해지면 거부들, 뭐 재상들 혹은 귀족들이 내 얼굴 좀 그려 그리고 돈도 주고 이러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예, 예. 사실은. 초상화가 상당히 큰 그러니까요. 부분이었는데 이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예. 이제는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은 진짜 부자이거나 그렇죠. 예. 정말로 국왕이거나 예. 뭐 이런 사람밖에 없어진 예. 거예요. 그 카메라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진이 찍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가의 미래는 끝났다. 사진이 그림을 죽일 것이다라고 화가들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가 봤던 모네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젊은 화가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젊은 화가들은 오히려 이 사진이라는 것은 빛에 의해서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카메라 렌즈를 투과하면서 사진이 찍히는가를 잘 궁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렌즈와 카메라 렌즈는 무엇이 다른가를 연구하게 되죠. 네. 우리 눈에 들어있는 렌즈가 카메라 렌즈보다 훨씬 부정확할 겁니다. 네. 뭐 우리 눈은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고 아무튼 빛이 순간적으로 확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눈은 잠깐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모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의 분위기를 포착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자. 그것이 이제 이 카메라라는 것이 발명된 후로 화가들이 나갈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해돋이인상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어쩌면 인상파의 시작을 알리는 네.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네. 사진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인상파도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서 르아브르의 바닷가에서 힘차게 이제 아침 해가 떠오르고 그 아침 해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강렬한 빛을 발산하면서 보는 사람의 눈을 순간적으로 멀게 해서 그림에 지금 수평선도 제대로 안 그려졌잖아요. 예, 그리고 두 척의 이제 부지런한 어부의 그 어부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두 척의 배의 실루엣만 그려져 있고 하늘과 이 바다의 경계선도 모호하게 그려져 네. 있습니다. 이 작품이 1차 인상파 전시 때 출품되었을 때 이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예. 벽지도 이것보다는 성의 있게 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젊은 것들은 성의가 없어. 뭐 그런 얘기들을. 그렇죠. 뭔가 이 혁신을 기존의 비평가와 관객은 인지하지 못한 것이죠. 예. 그 젊은 화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 그림을 사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이 그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이런 식의 그림들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 그림이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이 젊은 화가들이 모인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마르트르예요. 예, 몽마르트르로 가는 길 그 길목에 바티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바티뇰 54번지에 게르부아라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카페가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그 게르부아가 인상파 화가들의 본거지였어요. 늘 일주일에 2번씩 거기서 저는 인상파 하고 정확히 있었습니다. 저 주소지가 어떤 건물인지는 잘 모르죠. 네. 그런데 몽마르트 언덕을 걸어서 한 두어 차례 이렇게 올라가 봤거든요. 싹 이렇게 뭐 구비구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경사진 그 돌로 돼 있는 그 길을 걸었던 그 기억이 되게 그 집 가운데 하나였겠죠. 그렇죠. 몽마르트르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그 카페였다고 해요. 왜 거기서 모였나 하면 그래서 바티놀 그룹
또는 게르부아 그룹이라고 불렸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인상파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인상파라고 자기들이 스스로를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상파라는 이름은 뭔가 그림의 인상만 그리고 그림을 제대로 안 그렸다라는 뜻으로 붙여진 나쁜 이름, 나쁜 의미의 네.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인상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마 바티뇰 그룹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 바티뇰 그룹의 대장이 바로 여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마네예요. 에드와르 마네. 마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인상파 전시에 한 번도 그림을 출품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예. 지금 딱 붓을 들고 이 뒤에 쭉 서 있는 후배 화가들에게 한 수를 보여주는 이 빨강머리에 이 남자가 빨간 수염의 남자가 마네인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 르누아르, 모네, 바지유, 루이 듀랑퇴 뭐 그런 식으로 마네보다 한 8살에서 10살 정도 어린 그러니까 이제 마네 선배 그러니까 우리의 두목 선생까지는 아니지만 선생까지는 아니고 선배님. 예, 선배님. 그러니까 뭔가 밥도 잘 사주고 왜냐하면 마네의 집은 부자였어요. 네. 아버지가 법률가 고위 공무원이었고 어머니가 주 스웨덴 프랑스 대사의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네네. 예. 그래서 마네의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 그 대부를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을 때 대부를 맡았던 인물이 스웨덴의 왕이었다고 해요. 오. 예, 그러니까 마네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제 아버지 말씀 안 듣고 그림을 그리는 반항아였던 겁니다. 이 마네가 이 인물들의 대장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였던 곳이 게르부아이고 게르부아 인근에 몽마르트르가 있었던 네. 곳이죠. 지금 두 장의 파리 지도 똑같은 걸 보여드리는데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 빨갛게 표시된 곳이 이제 파리 18구 몽마르트르이고 그 오른쪽 지도가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이 몽마르트르가 집값과 어떤 가게세가 너무 비싸지면서 가난한 예술가들이 파리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그 남쪽이 몽파르나스. 어떻게 비슷해요? 다 변두리죠. 예, 변두리죠. 변두리니까 집값이 좀 쌌을 위 겁니다. 아래인데 그죠? 네네. 네. 몽마르트. 면적도 비슷하고. 예,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14구 몽파르나스는 파르나소스 산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파르나소스 산이 그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론이 사는 곳인데 네. 이제 아폴론이 문학과 예술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몽파르나스라는 이름도 뭔가 예술가들이 살기에 좀 적당한 데가 아닌가. 예, 이름부터가 예술가의 구역다운 곳이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인상파가 모였던 곳은 이제 몽마르트르입니다. 강남 삼성동에 가면 파르나스. 아 그래요. 이 몽파르나스로 예술가들을 끌고 간 사람이 누군가면 피카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예술가들이 대거 몽파르나스로 그러니까 이동을 했고 20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한 1870년대부터 한 1900년대 초반까지 30-40년 동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인상파 화가들이 모였던 데가 네. 몽마르트르다라는 이야기죠. 뭐 몽마르트르는 가보신 분들 여기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테르트르 광장이라고 여기서 그림을 그리려면 뭔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나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고 해요. 한국 분들 중에서 저기서 그림을 그리신 그려진 분들도 제법 있죠. 네. 그리고 자기의 초상을 뭐 그리신 분들도 그러니까요. 있지만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한국인 화가도 제가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몽마르트는 산동네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이 올라가면 이 사크레게르 성당이 있고. 저 건물에 대해서는 호학이 굉장히 갈리죠. 네. 해괴망측하다. 예, 그런 예, 예. 평가들도 있고. 예, 그죠? 이 건물이 이제 파리 꼬민 당시에 그러니까 1870년에서 71년 사이에 파리가 보불 전쟁에서 이제 프랑스가 졌는데 그 프랑스가 지면서 프로이센의 거액의 배상금을 내게 네. 되고 그 당시에 황제도 잡히고 막 나폴레옹 3세도 잡히고 그래서 급히 이제 프랑스가 제3공화정이 되었을 때 파리 시민들이 이 굴욕적인 조약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어서 격렬하게 이제 내전을 벌이죠. 그때 거의 3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파리 꼬민 세력들이 당시에 파리 대주교를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크레게르 성당이 그 대주교를 추모하는 의미로 만들어진 성당인데 건물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유는 로마네스크 양식과 그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 양식을 그러네, 섞여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고 여기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맞아요. 힘들게 올라갔다. 근데 저기서 이렇게 쭉 보는 뷰가 또 굉장히 좋죠. 예. 네. 왜냐하면 파리가 대부분 평지인데 네. 그나마 유일하게 산동네가 몽마르트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동네는 당연히 집값이 싸죠. 예, 네. 그래서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몽마르트르에서 살았던 겁니다. 도미에가 그린 이 세탁부라는 그림에서 이제 센강에서 빨래를 해서 그 빨래를 이렇게 한 견에 끼고 그 다음에 또 오른손에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힘겹게 그 계단을 올라오는 세탁부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뒤로 황혼의 이제 저녁 노을에 파리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세탁부가 계단을 올라오는 이 지역은 몽마르트르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살림을 힘겹게 꾸려가고 있는 이 여성은 몽마르트르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 도미에라는 화가는 이 그림을 뒤에 황금빛으로 이렇게 그 배치를 하면서 이 세탁부의 모습을 뭔가 현대의 성모와 뭐 그 아기 예수처럼 현대의 성모자처럼 성모 마리아처럼 성스럽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수도 사정이 좀 파리가 좋지 않아서 이 사람들은 중산층은 세탁소에 옷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세탁부와 표백부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하는데 세탁부들이 센강에 가서 빨래를 해옵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빨래를 받아다가 표백부들이 다립니다. 네. 지금 드가의 그림 다림질하는 여자는 이제 표백부인 거예요. 이 그림은 묘하게 현대적이라는 좀 느낌이 들죠. 예. 체감도 그렇고요. 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위에서 세탁소에서 다림질하는 여성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왼편에 셔츠 깔끔하게 잘 다려서 이렇게 뒀죠. 토요일에 특히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주아들은 일요일에 교회에 갈 때 깔끔하게 네. 세탁된 옷을 입고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 드가의 그림에서 묘하게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이 드가의 그림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 하면 인상파들이 어떤 것을 그리려고 했는가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평범한 모습. 일상의 평범한 모습을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진과는 좀 다른 독특한 구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구도. 그리고 세 번째는 색깔입니다. 컬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진은 흑백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흑백 사진이 아니라 흑백의 사진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을 그림이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색채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다 색감이 상당히 화려하고 뛰어나요. 예. 이렇게 세탁부들이 파리의 센강에 가서 고되게 빨래를 해서 그 하루하루를 먹고 살았는데 파리에는 그런 세탁하는 여자들을 위한 배가 떠 있었다고 해요. 네. 세탁선이라고 부르는데 미술사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탁선? 바또 라부아르? 들은 이름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던 몽마르트르의 집단 스튜디오 이름이 그렇죠. 세탁선이죠. 네. 때르뜨르 광장에서 바로 옆에 거기서 있습니다. 나온 거군요. 네. 이 세탁선이라는 이름은 대체 왜 이름이 세탁선이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피카소 그룹의 막스 자코브라는 시인이 붙인 이름이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안에 지금은 사실 여기가 1970년에 불이 나서 그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안에 작은 방들이 많이 있었고 화가들이 이제 그 방을 썼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럽고 무질서했답니다. 그림이라던가 파일을 막 쌓아놓고 그리고 그전에는 막 비도 많이 샜대요. 그 한마디로 쓸모가 없는 건물이니까 이 젊은 화가들에게 빌려준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비가 또 엄청나게 많이 오고 천둥이 치는데 막 비도 새고 막 건물도 흔들리고 여기저기에 막 그림 무더기들은 한 뭉뭉치씩 쌓여 있고. 원래 화가들이 정리정돈 잘 안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밤에 그림 그리고 낮에 자고 막 아무나 와서 자고 가고 막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막스자코브가 이렇게 더럽고 막 비는 새고 흔들리고 이건 정말 그 센강에 떠 있는 세탁선 같구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세탁선.
네. 이름이 붙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음. 예, 여기서 유명한 그 아비뇽의 여인들이 그려져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입체파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몽마르트르와 몽마르트르 인근은 집값도 싸고 가난한 사람들도 모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화가들도 벌이가 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구나 인상파 화가들처럼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 더더욱 벌이가 없어서 이 몽마르트르 인근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지유라는 이 화가가 그나마 인상파, 모네, 르누아르, 시슬리 뭐 이런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던 친구 중에 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몽펠리에에서 양조장을 하는 집 아들이었는데 네. 파리에 이제 그림이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의대를 다니려고 왔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바람에 의사시험에 떨어져서 양조장 집 주인은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셨다라는 술 꽤나 이야기가 드셨겠네 그 아버지도. 근데 상당히 재능 있는 화가인데 네. 안타깝게도 보불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했어요. 예, 일찍 죽었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모네, 시슬리, 르누아르 같은 이 친구들은 굉장히 비통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친구도 좋은 친구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사실 자기들의 주머니 사정을 많이 챙겨줬는데 이 콩다민가의 스튜디오도 원래 이 바지유의 스튜디오인데 요 바지유의 스튜디오인데 여기 요 키 큰 친구가 바지유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누가 한 수 지금 그려주고 있잖아요. 아이고. 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사람이 또 마네예요. 그러니까 마네 선배가 이 바지유의 스튜디오에 왔다가 바지유가 여기 뒤에 서 있는 사람 모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지유는 일부러 커다란 스튜디오를 빌려서 친구들이랑 같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후배들이 있는 스튜디오에 왔다가 이 그림을 한번 봐주고 있는 모습인데 재미있는 건 여기 이 마네의 모습을 그린 사람은 마네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바지유가 그렸는데 진짜요? 네. 마네는 마네 본인이 그렸어요. 나는 내가 그린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릴 무렵에 마네가 또 스튜디오에 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 그리고 있어? 그래서 보다가 이 그림 그럼 나야? 나는 내가 그리지 뭐. 이렇게 그려.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예, 여기 걸려 있는 그림들이 이제 그 살롱전에 계속 낙선한 이제 그 바지유의 친구들의 그림입니다. 이 그 살롱전에 낙선하면 이제 그림을 못 팔고 그림을 못 팔면은 이제 친구들이 그 살 길이 막연하니까 그냥 바지유가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친구들 그냥 그림 사주고 그림은 이랬던 걸어놔. 네, 나 돈 줄게 걸어놔 이랬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인상파의 분위기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그 보여드렸던 바티뇰가의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이 콩다민가의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마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인상파 그룹의 대장이 마네였던 겁니다. 르누아르가 무슨 말을 했나 하면 14세기 이탈리아 화가들에게는 조토가 가장 중요했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마네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형아예요. 네, 예. 이 대장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인상파 화가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일반적인 비평가들이나 관객들은 마네를 대단히 싫어했어요. 마네는 평생 동안 악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1870년대 초반에 마네가 너무 자기 그림이 안 팔리니까 당시에는 개인전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드물게 개인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개인전에 마네가 딱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멀쩡한 신사가 나타나서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마네가 그린 이런 그림을 보면 미치광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마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사였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이런 미치광이 같은 그림을 그리다니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이 풀바디 위의 점심이라는 그림이 국전인 살롱전에서 낙선한 그림들을 따로 모아서 전시한 1863년의 낙선전에서 큰 악명, 큰 어떤 악평을 받았던 그림인데 여기서 사실 마네는 이 그림을 고전을 보고 그렸거든요. 이것도 사실 많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네. 1500년대 초반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베네치아 르네상스 화가들이 그린 전원의 음악회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평화로운 전원의 풍경이 펼쳐지고 두 명의 남자 그리고 두 명의 옷을 벗은 여자들이 그려졌어요. 이게 이 두 명의 남자들은 목동인데 네. 이렇게 전원 풍경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악이 너무 아름다워서
뮤즈가 나타났어요. 음. 두 뮤즈가 나타나서 이 두 명의 젊은이와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이 뮤즈들의 모습은 이 두 명의 젊은이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네. 그렇군요. 아니, 보였다면 거길 봤겠죠. 그렇죠. 보이면은 이렇게 남자들이 평온한 표정일 수가 없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 그림은 전원 풍경, 목가적인 전원 풍경, 젊은 인간 남자 그리고 예술을 상징하는 여신 예.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풍경을 그린 건데 네. 이 풍경을 마네는 이제 요 주제를 19세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의 모습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그림을 그려서 두 명의 옷 입은 남자와 두 명의 누드인 여자와 풀밭을 그린 거예요. 전혀 여신 같지는 않군요, 근데. 그렇죠. 네. 여신이라면은 일단 이렇게 허벅지가 처지고 배가 접히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네. 마네가 여기서 그리려고 한 거는 현실의 여자입니다. 현실의 여자. 그러니까 막 꿈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늘하늘한 드레이프를 감은 그런 여신이 아니라 현실 속의 우리 어떤 삶 속의 여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녀의 몸도 당연히 뭔가 이렇게 결함이 많을 것이고 아름다운 그런 완벽한 누드도 아니고 더구나 이 여성은 그림을 보는 우리를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그러니까요. 뭐 불만 있어? 진짜 기분 그러고 나빠?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결코 뭔가 이렇게 그림 속에서 뭐 그때까지 그림 속의 여성들에게 그러네. 주어진 뭐 이렇게 아름답고 수동적이고 도발하고 순정적이고 있군요. 뭐 그런 표정이 아니라 무뚝뚝한 현실의 여성의 네.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벗은 여자의 벗은 옷이 막 겹쳐져 있죠. 그림은 엄청난 고전에 대한 모독이다. 고전을 비틀어서 유명세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때 평단에서도 저 그림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르네상스 시대의 저 그림을 해석하고 그린 것이다라고 다 알고 있었군요. 그렇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욕을 먹은 거죠. 그렇겠네요. 고전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오르세 같은 데 가서 마네의 그림을 봤을 때 제일 궁금한 건 뭐였나 하면 아니 그림이 왜 아름답지 않은가 였습니다. 그림은 아름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아름답지 않아? 이게 제가 그림을 보던 초창기의 마네의 그림을 보면서 가진 의문이었어요. 저는 네. 사실 지금 마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네는 뭐라고 대답했나 하면 그림은 아름다움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림은 진실을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림은 역사가 아니라 당대를 그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시의 평론가들과 마네 사이에 큰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풀바디의 점심에서 모델이었던 빅토린 메랑이라는 여성이 나오는데 이 빅토린 메랑을 마네는 카바레에서 연주를 하는 여성 가수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여가수가 자세히 보시면 기타를 들고 있죠. 기타를 들고 카바레에서 연주를 마치고 나오면서 카바레에서 뭔가 이거 먹어 하면서 챙겨준 것 같아요. 봉지에 체리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 체리를 먹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씨를 뱉으면서 나가겠죠. 여성은 전혀 그림을 속에서 그 매력적인 웃음을 짓고 있지 않고 그냥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네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현실 그 자체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농밀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는 저 복장이 저게 당시에 파리지앵들이 뭐 무대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동양적이다라는 그게 느껴지네요. 일단 당시에는 여성들이 이렇게 다 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레스가 무릎 정도 선까지 올라온 건 1차 대전 이후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긴 드레스를 입은 건 당연했을 겁니다. 네. 제가 뭔가 이 복장이 특이하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네는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썼어요. 그리고 여성은 짙은 회색 그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 회색 드레스에는 검은 라인이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검은 모자를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스커트가 살짝 들렸는데 그 밑에 하얀 속치마가 보입니다. 기타가 보일 듯 말 듯하게 그려져 있고 사실 전반적으로 착 가라앉은 무채색의 그림에서 노란색 봉지 그다음에 빨간색? 검붉은 네. 색 체리만 탁 눈에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과 회색의 조합도 감각적이에요. 굉장히 농밀한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늘 마네의 그림을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다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색감입니다. 색감에 대해서는 만해처럼 천부적인 감각을 네. 가진 세련된 감각을 예. 가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의상을 사실 조금만 고치면 지금 우리가 입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색에 대한 세련된 감각이 만해에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당대를 그리고 진실을 그린다. 그리고 색에 대한 농밀한 천부적인 세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후배 화가들이 만해를 늘 추종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만해는 인상파전에는 작품을 출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인상파라는 이단아들의 그림 전시회에 그림을 거는 순간 자기는 안 그래도 악명이 높은데 살롱전이라는 국전과는 영원히 결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때 또 현실 타협을 했군요. 네. 만해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제도권에 인정받는 그런 화가로 올라서겠다라는 야심이 있었어요. 물론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만년에 한두 작품 살롱전에 걸리긴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그림이 너무 계속 매년 심정적으로 총살을 당하는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쓴 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에서 조금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이 만해부터 파리의 카페를 그린 그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도 제가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제가 그림 여기저기서 많이 설명한 그림인데 지금 레스토랑의 야외 자리에 두 남녀가 앉아 있어요. 근데 여성의 얼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딱 봐도 여성은 좋은 집안 여성이고 남자보다 나이가 좀 많아 보여요. 그런데 여성은 약간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는데 온몸에서 긴장된 그러네요. 느낌. 경직돼 보이네. 경직된. 남자는 지금 여자가 앉은 의자 뒤에 탁 팔을 올리고 몸을 싹 앞으로 기울여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여자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대사를 하나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경험이 잘 없어서 그런가요? 믿기지 않는데 보통 남자는 이럴 때 여자에게 오빠 믿지? 오빠 믿지? 이런 얘기하지 않나요? 괜찮을 거야. 제비인 거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을 여기서 맨날 한 거예요. 지금 라떼의 영감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비 또 시작이. 또 시작이고. 또 시작이고. 여자는 지금 너무 이런 나이가 있어도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 여자는 지금 너무 당황하고 있다. 당황과 또 일종의 기대가 점철돼 있을 듯한. 제가 보기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튼 나한테까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것들이 파리지앵의 일상입니다. 그런 일상을 만해는 한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림을 애써서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팔 필요가 없는. 네. 그래서 만해는 자기의 스튜디오에 주로 이제 후배들의 그림을 걸어놨습니다. 특히 만해가 예뻐했던 후배가 8살 아래의 모네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림을 사러 오면 자기 그림을 안 팔고 이 후배들 그림 사고 특히 모네 그림 좀 사보시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 그림을 안 팔고 후배들의 그림을 팔고 막 안 사면 후배 그림 안 사고 자기 그림을 산다고 뭐 화내고 막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츤데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툭툭거리고 퉁명스럽지만 알고 보면 마음이 좀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만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그런 만해 성격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 자두브랜디라는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 엘렌 앙드레라는 여가수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여성이 지금 그 술잔을 앞에 놓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턱을 기대고 꿈을 꾸는 듯한 눈동자로 어딘가를 보고 있죠. 예. 색감이 제가 항상 만해의 그림의 색감이 좋네요, 정말. 자줏빛 소파와 빌로드 소파와 여성이 입고 있는 분홍빛 그 의상과 여성의 피부 색깔이 거의 젊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숭아빛 피부의 느낌 그리고 모자에 달려있는 이 레이스 장식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이 소매의 이 라인에 그린 이 자수 장식을 한번 보세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대리석 테이블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아련한 온화한 그런 부드러운 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 고운의 그 피부 또 손에
꽂혀져 있는 담배가 또 반전이네요. 네. 뭔가 도발적인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색감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마네였는데 이 마네의 절친이 드가였어요. 네. 근데 이 그림에서 모델이 엘렌 앙드레라는 여배우인데 예. 같은 엘렌 앙드레를 모델로 카페에서 마네도 그림을 그리고 드가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드가의 그림을 보고 싶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게 같은 모델을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아닐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같은 사람이죠? 너무 놀랍죠. 예. 그러니까 이 드가의 그림에서 이 두 사람은 이 지금 여성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잔이 약간 녹색의 빛을 띤 압생트라는 독주인데 예. 지금 이 그림에서 남자는 딱 봐도 술주정뱅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고주망태군요. 예, 그리고 여자도 모든 걸 다 포기한 듯합니다. 어깨도 축 늘어뜨리고 눈빛도 이제 아무데도 응시하고 있지 않고 여자는 그냥 황폐하고 허무한 상태입니다. 드가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 하면 드가의 그림에서 복수의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엇갈린 관계. 감정, 예. 갈등, 괴로운 감정, 어색하거나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드가는 굉장히 신랄한 성격이었어요. 신랄하고 냉정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모델을 그리면서 카페라는 같은 공간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이제 누벨 아테네라는 카페였습니다. 새로운 아테네라는 뜻의 카페인데 이렇게 두 사람을 황량한 모습으로 그리다니 놀랍죠. 여기서 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마르샬 데블랭 이라는 이름의 데물랭이라는 이름의 이 마네 일행의 친구인 조각가였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이 드가와 마네 그룹의 친구들이 놀라면서 우리가 이 데물랭을 위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 대단히 맑은 정신의 소유자라고 돌아다니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카페와 같은 젊은 여성을 모델로 해도 그림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네와 드가는 친한 친구였어요. 예, 뭐 싸움도 많이 했대지만 예, 그렇습니다. 드가의 카페를 한번 볼까요? 예, 이런 게 드가의 카페입니다. 이게 카페 콩세르라는 데가 이제 공연을 하는 카페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공연하는 카페에 여성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이 여성들은 사실 그 파리에 당시 만연했던 매춘부들일 거예요. 이 매춘부들은 거리에서 호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통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한 잔을 두고 혼자 앉아 있으면서 호객을 했답니다. 그러면 그게 호객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한 남자의 실루엣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자들 중에 이 두 번째 여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도 두 사람 이 남자를 이 여자가 따라서 일어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예. 상상력이죠. 네네네. 예. 그리고 이 가운 세 번째 앉은 여자가 약간 초조한 듯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옆에 여자가 지금 영업에 성공해서 남자를 따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자네는 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마셔가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네의 카페 공간에 비해서 드가의 카페 공간은 좀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현실입니다. 예. 어떤 비정한 현실입니다. 네. 물론 늘 이런 공간만 드가가 그린 건 아니에요. 드가의 또 다른 공간을 보면 이 카페 콩세르에서 한 여가수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 여가수의 이름은 엘렌 발라동이라는 여가수인데 항상 이렇게 개처럼 앞으로 손을 내밀면서 노래를 해서 별명이 정말 개였대요. 그래서 개의 노래라는 이름인데 이 여성이 역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조명의 역광을 받고 있죠. 정원에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고 조명의 역광을 받으면서 아무튼 여성 굉장히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밤의 어떤 어스름이 펼쳐지면서 약간은 환상적인 꿈 같은 그런 느낌의 공간이 펼쳐져 있죠. 여성에 대해서 드가는 늘 냉정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드가는 일생 동안 결혼을 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도 마치 그 여성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냉랭한 시각으로 여성을 그린 경우가 많아서 그림들이 좀 정이 안 가는 그림이 많지만 그렇지만 드가 특유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밤에 공연을 하는 그런 카페와
어떤 봄밤의 분위기와 그런 조명등과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죠. 낮이나 밤이나 카페라는 공간은 이렇게 예술가들에게 정말 중요한 공간이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네와 드가 같은 경우는 둘 다 한량이었기 때문에 둘 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친했나요, 둘이서? 네. 네. 드가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은행을 경영하고 있었고 외가는 뉴올리언즈,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면화 사업을 크게 해서 큰 돈을 번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드가의 그림 중에는 미국에 가서 드물게 미국 뉴올리언즈의 면화 사무실을 그린 네. 그림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면화 회사가 외가의 소유였기 때문에. 뭐 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부자들이었고 돈을 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낮에는 카페 또 밤에는 극장을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극장에서만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카페에서 밤에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공간을 마네와 드가가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마네가 1883년 봄에 죽었거든요. 네. 51살의 나이로 죽었는데 아우, 왜냐하면 일찍 죽었네요. 네, 매독으로 죽었습니다. 매독의 후유증으로 다리가 이제 괴사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지만 그 수술이 실패하면서 5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1882년이 되면 마네는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자기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바쳐서 마지막 대작을 그리려고 했고 그 대작의 주제로 선택한 것도 곧 또 카페입니다. 이제 폴리베르제르라고 카페 겸 캬바레였죠. 밤에는 또 이런 공연이 펼쳐지는 그 공간에 슈종이라는 여급이 이렇게 대리석바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슈종의 뒤편으로 거울이 있어서 네. 우리는 비치는 거군요. 예, 비치는 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슈종의 뒷모습이 비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슈종의 앞모습도 보고 동시에 거울을 통해서 카페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잔뜩 객석이 마련되어 있고 사람들이 쭉 앉아 있죠.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있나 하면 서커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개사의 발이 공중에 매달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쪽을 보면 이렇게 막 오페라 글라스도 사용하고 이러고 있는 게 이 서커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 공간을 슈종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슈종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입니다. 금발머리에 까만 잘룩한 이렇게 허리가 들어간 보디스를 입고 그 다음에 레이스를 이렇게 달고 있고 앞에 코사주도 꽂았고 메달도 걸었습니다. 네. 지금 이 대리석 테이블에 술병이 있고 또 꽃이 있고 마네가 꽃을 굉장히 잘 그렸거든요. 꽃이 있고 잘 익은 오렌지가 있고 이 오렌지를 딱 잡으면 금방이라도 과즙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잘 익은 오렌지가 있고 여기 술병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성의 얼굴은 황량합니다. 그러네요. 무표정이죠. 어떤 기대도 없네요. 예,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듯한 표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슈종의 뒷모습을 보잖아요. 이게 각도가 좀 이상하죠. 각도가 이렇게 비치려면 슈종이 이렇게 옆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밑그림은 슈종이 옆으로 서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마네가 마음을 바꾸어서 슈종의 정면을 보는군요. 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각도가 미묘하게 좀 어긋난다라는 것을 마네가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정면을 그렸는가? 이 슈종의 정면 얼굴을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슈종의 눈앞에 누가 서 있나요?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약간 위협적인 얼굴이에요. 뭔가 이 슈종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요는 아마 2차를 나가자라는 이야기겠죠. 예. 당시에 파리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게? 온 여성들이 공장에서 일하면 남자의 절반밖에 급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녀이거나 점원이거나 아니면 매춘이거나. 공장의 직공이거나 점점 더 이 여성들은 매춘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벌 수 있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슈종은 이렇게 젊고 아름답지만 그녀는 하루 종일 일했고 피로한 상태인데 원하지 않는 2차를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녀 앞에 펼쳐진 2층의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여자도 있어요. 이 여자들은 부유한 여자들, 부르주아인 여자들이겠죠. 슈종은 젊고 아름답지만 이 객석에 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거리가 있고 경제적인 갭은 그녀를 도저히 이 객석에 앉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카페인데 슈종은 혼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데도. 이 공간은 슈종을 소외시키는 공간인 것이죠. 마네는
자기가 늘 보았던 이 파리의 카페를 마지막으로 이런 방식으로 그리면서 세상과 파리와 작별하는군요. 어쩌면 저 그림에서 시종도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거기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저런 세상들과 작별을 고하는 듯한 그런 처연한 얼굴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허무함, 황폐함. 결국은 인간이 어떤 생의 마지막에 느끼는 감정이 뭐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정 아닐까요? 허무함과 황폐함.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젊고 아름답죠. 공간은 화려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시청에게 무언가 제안을 던지고 있는 저 남성의 얼굴은 뭔가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네, 어쩌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얼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1시간 동안. 저는 제가 몇 마디 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냥 푹 빠져서 파리의 어떤 카페에 앉아서 마네에게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그림 그리는 작법을 배우고 나온 듯한,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그 카페에 많은 파리지엔들이 저를 의식하지 않고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카페 거리를 지나가고 지금도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군요. 파리의 카페들이라는 제목으로 세종사이버대학의 전홍경 교수님과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아텐더 시티 시즌2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동안 계속할 거고 또 파리 카페들 2부가 여러분들께 기다리고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요. 조금 쉬셨다가 다시 전홍규 교수님과 저와 함께 파리로 나들이를 나가시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폴리팩토리의 그래비티는 샴푸인데 왜 테크 전시회에 나오셨나요? 저희 샴푸에도 기술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테크 기업들하고 한번 해볼 만한 기술이다 이것도. 이제 감히 제가 한번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혁신적인 탈모 케어 기술로 탄생한 게임 체인저. 딱 1회 사용으로 풍성해진 볼륨 40% 증가, 무려 48시간 유지. 탈모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더 힘차게, 더 오래 고추 세운 남자의 자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품절대랑 그래비티를 한정 수량 특가 판매 중. 고민하는 순간 품절됩니다. 구매는 3% 핫딜 영상 하단 참고.